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바이든 당선자로 이제 거의 뭐 분위기는 뭐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건 현재 분위기는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미중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계속 보는데, 하나는 이제 고율 관세 관련된 이제 무역 쪽하고, 이제 지금 뭐 엊그저께 트럼프가 계속 목리처럼 이제 계속 나오는 제재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세 번째는 이제 금융 환율, 이제 기타 나머지 영역에서의 미국의 견제인데요. 그 세 가지 부류가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시에 어떤 이제 기조로 갈 것이냐. 이제 중국 현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고율 관세는 워낙 이번 그 대선 토론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득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고율 환율은 지금 당장 바쁜 일은 아니지만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관세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현재에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는 지금 그 좀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게 바이든 시각이라서, 그래서 내년에만 놓고 본다면 고율 환율은 좀 이제 내려가면서 교육 환경이 좀 좋아질 거로 현재에서는 조금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견제는 일단은 그 저희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웨이든 SMIC든 엊그저께 나온 그런 뭐 일부 중국 국영기업들이 국방부와 관련됐을 경우에 제재한다는 등의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세팅을 하고 만약에 퇴임할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어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이나 뭐 홍콩이나 금융 문제는 실효성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는 이미 트럼프 때 밝혀진 것 같아요. 이걸 금융 가지고 뭘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고, 중국도 이제 개방을 하는 단계니까 그쪽은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 목전의 기업 제재는 유지, 교육 환경은 우리가 볼 때는 좀 개선되는 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큰 그 미중 갈등 문제 시발점 중에 하나가 그 금융시장 개방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뭐 순서대로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을 통해서 뭐 한국도 그렇고 뭔가 돈 벌 기회가 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속도가,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11년 저도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는 빠른 편입니다. 물론 이제 개방을 다 한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좀 아쉬운 게 많은데요. 금융시장만큼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순환을 얘기할 때 해외와의 접점은 결국에 금융 개방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빨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금융시장이 개방을 하려면 아까도 앞서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이야 그냥 가서 살 수는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워낙 지뢰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그런 메뉴판을 잘 세팅해 주는 거는 중국 정부 할 문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변수로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그 작업이 잘 되면 미국이 원하는 그 이제 개방의 속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쪽 같은 경우 잘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쪽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이제 어떤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저금리 상태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채권은 그 회사채, 그러니까 중국 국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채권 상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최근 몇 년 전에도 홍콩에서 발행한 중국 채권이 막 그 디폴트가 나고 국내에도 이슈가 하도 많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 시장으로 본다면 중국이 좀 메리트가 있고, 금리 차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이 이제 외사들이 평가한 권종이 늘어나고, 이제 말씀드린 메뉴판의 표현인 이제 채권들이 늘어나면 이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그 태환 문제, 자유로운 태환이 일어나야 돈이 마음대로 왔다 나갔다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환전에서. 이걸 과연 중국 정부가 인용하긴, 뭐라 그럴까, 허락을 해주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요. 이거는 사실 중국이 워낙 스터디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외환 전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는 기존의 일본, 한국, 신흥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방을 했고, 어차피 통화 정책하고 외환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외환 정책을 열 텐데,
제가 보기에는 홍콩이 그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약간 실패한 개념, 그러니까 역외 환율 시장으로서 좀 실패했던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자가 그 부분에 실망할 수는 있는데 이번 14차 5개년 구간에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획기적으로 여는 거는 마치 인터넷 시장을 다 중국이 여는 거와 생각하는 것 비슷하게 아직도 방식은 점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모순이지만 약간 이제 속도를 조절하려고 용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뭐 전 단계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냐 마냐의 문제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두 열면서 요 하나만큼은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상황. 네.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투자 매력이 있고 시장이 워낙 크고 좋은 주식도 많고 개발 영역이니까 이제 투자자가 아쉬워서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거나 옥석이 가려지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발적으로 여는 시간이 오는데 그게 항상 투자자들이 앞서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항상 느렸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벽한 금융시장의 개방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도 과잉 생산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문제 이슈가 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철강조선이 특히 한국이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과잉 투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중국이 과잉으로 가면서 같이 좀 망가진 주식이 이제 철강하고 뭐 화학하고 뭐 최근에 이제 조선 좋습니다만 어쨌건 과잉일 때 조선이 또 도움이 안 됐었죠. 저희가 이제 구조조정을 딱 어떤 지점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저도 이제 다각도로 보는 지표 중에 기업수 증가율이나 고용 인원수 증가율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나 이제 설비 투자 증가율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중국의 히스토리 안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조정의 단계로 본다면 과거에 저희가 철강이 깨졌던 2012년, 15년 사이가 뭐 거의 이제 구조조정이 안 된 수준이 뭐 10에서 20이라면 저는 한 그래도 한 5, 60% 정도는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인식은 중국이 경기만 좋아지면 또 공장 돌리고 미세먼지 나오고 그래서 또 과잉으로 갈 거고 재고가 엄청 쌓일 거니까 이미 글렀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 소재 산업재 포함해서 상당히 집중도가 올라간 걸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집중도는 중국의 상위 기업들이 지금 다 먹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집중도가 좋아져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난립된 구조가 해결이 좀 됐구나. 그러면 1대1로 붙으면 저희가 자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 같은 시장으로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충분히 지금 구조조정이 조금씩 진행이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6년부터 18년 사이는 중국이 금융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퇴출이 됐고 18년에서 뭐 현재까지는 무역전쟁 그리고 또 코로나 그래서 거의 3연타를 맞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에 설사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화학이든 고로든 돌아가는 업체들은 정말 생존 기업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년에 상품 가격이 지금 오르는 이유도 그렇고 비철이든 철강이든 가격을 좋게 보고요. 조선업도 수익기업들만 좋은 상태라서 저는 이제 진척도는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우리 미세먼지 말씀하시니까 그 이번에 쌍순환 전략에서도 나왔던 게 뭐 시진핑 주석이 그 뭐죠? 그 몇 년도까지 네, 뭐 천연 에너지를 네, 뭐 네, 탄소 제로를 신재생 만들겠다. 같은 것들, 석화연료 비중 조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14차 5개년 계획 시작하면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풍력이 포함된 1차 비화석 연료의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한 15.3% 정도? 이제 이게 앞으로 비중을 18%, 20%식으로 신재생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제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비중 상향에 따라서 어쨌든 초기 투자가 좀 이루어지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탄소 이제 석탄 관련된 거 줄이는 거, 또 제로 플라스틱, 재활용,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큰 화두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뭐 원래 진행을 네. 해오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몰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시장 자체 시장 규모도 그렇지만은 그 수출을 하는 그 경쟁력, 단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는 이제 미국인 고율관세를 굉장히 우악스럽게 공격을 했지만 유로존은 세련되게 이제 뭐 그런 국경세, 탄소세 이런 거 물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중국도 그게 급하기 때문에 이제 비화석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는 거고요. 사실 구조조정만 잘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 작업이 내년, 내후년에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전기 차량 별도의 문제고 산업화 자체에서 환경이나 이런 쪽의 비용이 부담이 상승하는 대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일부 이제 생존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이 항상 투자하면 소비주만 투자를 하는데 네. 내년, 내후년만 보면 중국에서 이제 걸러진 이런 그 소재 산업체 기업들도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걸러진 기업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알려주실까? 제가 열심히 추천을 드려야 될 거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비주만 했었는데 네. 사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려야죠. 중국은 정말 저희가 쉽게 권유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항상 느끼고 있고 대신 중국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에너지 소재 상품 이런 그 산업재 기업들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그냥 CSI 300이라는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굴삭기 1위, 화학 1위, 산업재 1위, 조선 1위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장 안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 좀 유심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라 그러죠?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M&A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일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망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M&A라는 이슈는 상당히 어떤 기업에게는 최악이지만 어떤 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네. 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M&A 이슈를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M&A는 호황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이 역사적으로 80년 이후에 한 4번 정도 M&A의 호황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현지에서 평가로는 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상당히 M&A가 지금 가속화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문제였었던 지방 국유 기업도 파산을 일부 용인을 하기 시작을 했고 붙여서 이제 서로 니네들끼리 이제 알짜 자회사는 붙여서 누가 가져가라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국유 기업 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M&A의 최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좀 정성적이니까 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내년 전인대 3월에 14차 5개년 계획이 나오면서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네들끼리 이제 붙이고 이제 자르고 하는 과정이 블루프린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느 산업을 제일 특화시킬 거냐를 보시면 일단 정성적인 이제 지표가 될 것 같고 수치적으로는 사실 주가입니다. 주가인데 어떤 주가냐면 그냥 단순히 조선업이 오른다, 화학이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조선업 안에서 1등 기업하고 나머지 애들의 시가총액이나 차이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쪽이 의외로 금융이나 이쪽 그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M&A 이슈가 벌어졌을 때 주가 상승이 많이 되는 게 둘 다 상장돼 있다라고 봤을 때 M&A를 하는 쪽이 오르는 건가요? M&A를 당하는 쪽이 오르는 건가요? 사실은 뭐 건바이 건이겠지만 사실 저희는 피인수 내는 기업들이 기회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그룹에 항상 갇혀서 피해를 받았던 기업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칭화유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자회사는 멀쩡해요. 근데 모그룹의 어떤 부채 이슈 때문에 항상 그 저평가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애들이 만약에 띄어져서 다른 그룹으로 갈 경우에는 주가로만 본다면 피인수 기업들이 기회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저는 M&A는 그냥 기업 대 기업을 생각했는데 중국도 보통 재벌처럼 그룹 네. 단위로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IMF 때 네. 자동차 떼서 문어발 정리했던 거 그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네, 그런 기업들이 모태가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칭화윤희도 교육부 산하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평가는 너무 부실했다는 거죠. 그럼 그룹은 이제 절차가 파산으로 가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문어발식으로 해서 부문별로 띄어질 거잖아요. 네. 띄어질 때 그 수족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네. 그렇군요. 그거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문어발 정리하던 IMF 이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한번 뭐라 그럴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 시장을
한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보면서 더 불안한 게 이제 뭐 사회주의 시스템이니까 그 저 공산당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도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이것도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 또 몇 년 또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박스권 장세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시장이 뭐 좀 달라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처럼 우상향으로. 저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장은 중국에서 나오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갈게요 하면 거짓말이고요. 미국은 이제 파괴적인 혁신과 시장이 어떤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크고 중국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부채 조정하고 구조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중국 주시장이 그러니까 빠르게 그 박스를 더 탈출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저희가 패시브형, 그러니까 지수형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전략보다는 중국은 종목을 찍어서 대신 한 종목 찍었다 이게 루이싱일 수도 있고 괜히 또 이제 접근이 쉬우시니까 아무래도 미국 ADR 접근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한두 종목 했다가 항상 상처가 남잖아요. 그런 거는 권고해드리지 않고요. 어차피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내수에서 좀 이제 검증된 애들을 하나만 고르면 그러니까 10개, 12개 혹은 좀 너무 많다 싶으시면 5개 정도로 좀 액티브한 그러니까 저런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서 종목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를 못 벗어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시장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홍콩은 이미 다 텐센트나 이런 민영 이런 혁신 기업들이 다 가서 상장을 해버렸고 본토는 사실은 이제 과창판을 키우고는 있지만 뭐 말하자면 코스피에서 좀 더 반도체가 빠진 코스피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투자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중국 지수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해 종합이든 홍콩 H든 알고 계신 지수가 오르겠지만 그때 너무 많은 비중으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또 내년 하반기나 그 후년까지 본다면 또 중국은 종목 장세가 올 거고 그 종목을 할 때 업종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 업종 ETF는 없지만 업종에 대표적 투자하시면 그 업종을 베팅하는 거니까요. 중국 내에 좋아하는 업종과 검증된 업종을 한 3-4개를 골라서 중국 A주 시장에서 대표 기업을 잘 골라서 압축을 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신흥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중국이 아직은 기회가 많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적정한 투자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보통 보고 가야 되는 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뭐 맥시멈 2년 정도 보시고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압축이라면 3년 정도고 좀 더 이렇게 종목이 적으시다면 1-2년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한국도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그 박스권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보통 순환주라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너무 민감해져서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등락이 순환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근데 이제는 그 내수 IT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그 내는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국과 같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중국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은 없나요? 저희가 시장?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일본이 이제 버블이 터지기 전에 80년대를 보면은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장률은 L자로 가는데 기업이익은 이제 박탈하는 그러니까 이런 U자형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검증된 기업들은.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ROE가 올라가는 내부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하고 시장이 커지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하고. 근데 지금 중국은 제가 보기에 글로벌 개척은 아무래도 제약들이 생긴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박탈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다냐? 그건 또 아니고요. 그러면 중국이 구조적으로 혁신은 아닌데 엄청난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나 내부적으로 이런 뭐 압도적인 도시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박탈할 수 있는 산업들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증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내부적인 그 내수시장 베이스로 검증된 산업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수출 베이스로 박스를 탈취한다 안 한다 혹은 내수 기업들이 이제는 좀 더 그 질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 중국 내에서 내수 베이스로 봤을 때 좀 박탈할 수 있는 거는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국 그 시장,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
이게 이제 기관의 비중보다는 개인의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몇 프로라고 그러더라 뭐한 60, 70%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왜 단타 위주로 가니까 네. 예,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고 뭐 3,000% 이상의 어떤 회전율을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결국 시장이 그 우상향으로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 변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기관의 엄청난 자금, 중국 기관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든가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의 조짐 같은 건 없나요? 조짐은 한 16년부터 지금 사실 발생하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판 니프티 피프티다, 뭐 중국판 우량 가치주 투자다 하면서 16년부터 약간의 이제 기관화 장세 흉내를 내기를 시작을 했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개인 비중이 많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데, 사실 상위 300개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이미 20% 가까이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기관은 거기서 60, 70%를 이미 담합하듯이 순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6년부터 이후의 변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000개 종목을 저희가 투자할 것도 아니고 3,000개를 인덱스로 만든 걸 투자한 것도 전 별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한 500개 딱 잘라서 저희가 상위 한 500개 종목이 이제 보통 CSI 300이나 CSI 500 이런 이제 지수가 있어요. 그 종목들 안에서 이미 기관화 장세는 시작됐다. 그래서 그 기관화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식, 뭐 한 번 오르면 6,000포인트 갔다가 폭락하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빈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서 이제 잘 고르는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요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할 때 가지는 그 불안감 중에 하나가, 주가가 아무리 지금 좋게 잘 올라도 중국 정부가 갑자기 유통 물량을 확 집어넣으면 네. 다시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이제 실제 과거에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염려,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성, 유동성에 대한 염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N2그룹 상장할 때도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 한데, 사실은 불안하다. 워낙 이제 적정 가격이 아닌 것 같다고 했었고, 그 온라인 대출 규제 얘기가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대부업을 좀 하고 있는 N2그룹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내년에 시작하려는 그런 마이데이터나 데이터 산법 생태계가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무 그 산업의 꼭지에서 상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초대형 IPO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상장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대형 상장이 옛날 같은 그런 상황이 있냐?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만큼 다 나왔나요? 예,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을, 옛날에는 이제 은행이 제일 크고,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그냥 거의 완충하려고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국영기업부터 올렸잖아요. 네. 예, 그런 전통산업이나.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신산업들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옛날 같은 국영기업급, 우리로 치면 한전이나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요. 비유통주 물량도 정상적으로 90% 이상은 지금 유통화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그건 어느 나라는 이제 똑같은데, IPO가 신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올라올 때마다 빨아들이듯이 이제 그런 이슈는 있겠죠. 근데 과거와 같은 이제 상황은 조금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 N2그룹 같은 애들이 있냐 없냐의 차이와, N2그룹 같은 이런 큰 IPO 혹시 있을 때 이 산업 꼭지 아니냐라는 의심은 이제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원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매력도는 충분한데, 네. 또 그만큼 상응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네, 저희도 인정하고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또 그 불안감 중에 상당수는 잘 모르고, 네. 예, 막연한 불안감이 많아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어떤 뭐 이게 좋아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런 식으로 자꾸 알아나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너무 이렇게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도 마시고, 너무 또 긍정할 필요도 없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정확한 팩트를 알아나가는, 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어쨌건 그 중국이라는 게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또 너무 터부시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너무
좋게 보고 금맥 캐러 갔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네, 저희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김영익 교수님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금융투자가 그 중국에 대한 그 차이나랩이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중국 1등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압축 투자 말씀드린 소비주 1등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랩이라는 종목을 발굴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랩하고 펀드 상품이 있고요.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그 상품화 돼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네, 중국 1등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팀장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